2023년 부동산 향후 진행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통화정책, 대한민국의 통화정책과 그리고 금리 결정을 하는 수장, 한국은행 총재의 이창용 총재입니다. 이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이 대목입니다. 신년사. 고금리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IMF적인 발언이죠. 우리 IMF에서 항상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고금리 정책입니다.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기업의 부채, 가계의 부채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 똑같은 IMF의 이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돌려막기로 합니다. 더 지금 부채를 더 끌어다 써야 됩니다. 어떤 부채? 더 비싼 고금리, 그러니까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 2금융권이 안 되면 3금융권, 3금융권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채시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리타분한 이 고정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80년대 이전에 이런 말들이 했다 그러면은 저축의 시대에 가능했던 논리인데, 자, 이거를 아직까지 지금 21세기에다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IMF 우리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인 IMF에서 지금 수준에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올해도 힘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내년 초에도 5% 안팎 상승할 거라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고금리에 대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고금리에 대한 당위성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뒤지든 말든 그러니까 나는 금리 올릴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이유만 계속 찾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가계라든가 서민들의 생활 자체는 참 정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우리 한국은행의 올해 통화정책이라든가 자, 금리에 대한 목표, 의지를 이때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일단 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 한 명의 자존심을 한국은행 총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5천만 명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버티기 힘들다. 예,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시킬 수 없다는 부분들이 저는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다.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부동산 정답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 3월까지 급락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락, 뭐 급락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뭐 하락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무엇이죠? 2023년 자체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수익이죠. 결국에는 3월 정도까지는 낙폭이 계속되다가 그 이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기간 조정이 떨어진다고 했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플러스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2023년 해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매도권.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빨라야 12월이라고 했죠. 전반적인 가격 그리고 늦으면 3월이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수학 공부가 아니고 산수만 하면 돼요. 대등수치 변화율을 또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이 기간을 채워야 된답니다. 기간을 채워야 되겠죠. 네, 기간 조정도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간 조정도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기간이 들어가는 이 기간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것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도 조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3년은 하락은 불가피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수개월 전에 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분양도 증가는 당연하겠죠. 지금 한 달에 1만 가구씩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1만 가구. 네, 이 부분도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건설사 부도는 당연히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연결되겠죠. 건설사 부도 한 달에 200개입니다. 한 달에 200개. 200개도 아니고 기간 조정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겠죠.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1, 2, 3번에서 나타나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하락하진 않아요.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플러스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호재는 무엇이죠? 네, 가장 중요한 호재가 이겁니다. 싸다는 겁니다. 싸답니다. 이것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장 강력한 호재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어요. 뭐 금리라든가 환율 무슨 수요와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입주 물량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핑계. 사실은 모든 시세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죠. 시간을 정하는데 그 시간 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싸다는 논리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호재란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기간 조정도 남아있고 하다 보면은 무엇이 부각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싸다는 논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죠. 주식은 무엇입니까? 버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왜? 네, 없어집니다. 실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가고 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우리 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 뭐 미술수도 뭐 신용을 쓸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은 이거 다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기간 동안은 주식은 할 필요 없다고 했죠. 10년 동안 주식을 할 기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7년은요 주식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이 3년 전에부터 제가 다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 의지에 관계없어요. 매매, 반대 매매. 왜 반대 매매 나옵니까? 증거금부종, 마진콜이다. 마진콜. 주식하고 부동산은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은 내가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싸다는 구간, 과매도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냥 살면 되겠지. 내가 이 가격에 파느니 그냥 살면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가 됩니다. 팔 사람이 이미 다 팔았어. 네, 마지막에 남은 건 뭡니까? 급한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 부동산은 내가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주식은 포기가 안 된다. 회사가 없어지는데 무슨 뭐 내 의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항상 상장 폐지되고 없어지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 부도 보세요. 네, 메이저 건설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급이 나중에 안 됩니다.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세가 이렇게 항상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재화 중에서도 필수제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 의식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음식은 뭐 먹으면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큰 이유가 이 공급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조절이.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기존 공급도 어떻게 되겠냐? 무산됩니다. 다 무산. 그 나중에 되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파트가 뭐 1, 2년 만에 지금 나오는 물량도 아니고 기본이 10년에서 20년이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회복기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시세 회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화랑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 그래서 이 하락기가 이어지게 되면은 막 박승 총재 이런 사람들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동산 하락론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한 번은 맞아요. 전부 다 맞습니다. 상승론자도 다 맞아요. 박승 총재가 말하는 20년, 30년 하락기 한다. 이 사이클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간다.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의 논리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갔을 때의 논리가 되는 거고 부동산은 영원히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네, 그 공급 조절이 다 실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4번 물가 상승은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가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물가도. 한국은행 총재만 모르는 거예요. 금리도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금리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가도 사이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무엇입니까? 콩나물 시세 또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이클입니다. 콩나물도. 자, 그래서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는 반드시 하락 반전한다. 금리가 여러분들 제가 전망 중에 틀린 거는 금리 전망밖에 없습니다. 자, 19년도에 처음 방송을 했던 이후 주식, 부동산, 뭐 각 구들, 각 시도별 전부 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날짜를 단 하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단 1일도 틀리지 않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점 고점. 그런데 금리 전망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래서 금리 전망의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금리와 변동성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시세라든가 과매도권이 진입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던진다는 사람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주식하고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이제는 서울, 부산에 집중화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일본처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가 있죠. 지방에도 뭐 공기업 보내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다. 축소지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축소지향. 네, 이 개발이란 문제는 축소지향으로 간다. 그래서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까지 인구가 증가할 때는 계속 바깥으로 확장을 했죠. 그런데 이 개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인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쪽에 다 있습니다. 이 중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도시들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지방 5대 광역시, 인천, 수도권도 다 있지만, 네, 대구, 광주, 뭐 부산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에는 서울과 부산은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그것이 어떤 쪽으로? 네, 기존의 입지 인프라 쪽으로 집중화 된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는데 수도권은 약세.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시가 팽창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상기심 도시. 이거 물량 폭탄됩니다. 이게 저주가 돼요. 저주. 자,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 도시계획 확장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안쪽으로 가야 되죠. 안쪽으로. 왜? 기존 인프라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뭐 인천이라든가 저는, 그리고 나머지 있습니다. 네,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네, 우리가 지금 회복기가 되더라도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호재 부분은 결국은 어디로 모인다는 거죠. 부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광역 지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발 행위 자체는 네, 안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지금 여러분들은 뭐 10년 후를 내다본다. 뭐 지금 내년까지 뭐 단타 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 두 도시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뭐 한 1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3대 정도 도시, 그리고 관광지고 있는 후쿠오카 뭐 이런 도시 쪽으로 뭐 지금 집값이 오르고 뭐 발전이 되고 있지만, 부산은 서울과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인구 5천만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두 도시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효율성,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뭐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가는 것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줄이고 대출 풀고 얼어붙은 부동산 녹일 것,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모든 규제는 다 없어진다고 했죠. 마지막 남은 퍼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규제 지역입니다. 이거 풀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강남권 뭐 잠실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까지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압구정이라든가 뭐 잠시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사회주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사를 갑니다. 이거는 주거 이전의 자유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왜 지금 정부에서 이건 뭐 관공서라든가 이거는 심사를 왜 받아야 됩니까? 심사를 허가를 왜 받아야 되죠? 이 사회주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수밖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실거줘야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다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1년 전에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내년 상반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거 다 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반발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하락폭 클 때를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싸다는 논리가 계속 부과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다? 포기한다. 부동산은 포기다. 네, 놔두면 된다. 네, 살면 되니까 내가. 자, 주식 같은 경우는 활용이 안 되는데 부동산 활용이 됩니다. 폭등했던 경기 인천 내림세 뭐 본격화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가장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수도권이 가장 회의다. 경기 인천.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네, 확장 국면 아닙니다. 축소 지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국 미분양 가구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IMF 때도 이런 경우 없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3만 2천, 4만 천 거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자, 1만 가구씩 증가합니다. 1만 가구. 미분양이요, 미분양.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만 2천 가구가 지금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게 가장 무엇이라고 했죠? 위험수입니다. 그냥 위험 수익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수준이 됩니다. 심각한 수준. 저는 뭐 통계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6만 2천 가구가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게 된다고 하죠. 이제 그래서 6만 가구 육박했는데 자, 이거 한 달에 1만 가구씩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할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거의 10만 가구까지 육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미분양 사태만 본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에 네, 지금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간 조정이라는 텀 없이 일자로 그냥 폭락하고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 미국을 따라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이 망상 때문이다. 망상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 근본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금리만 올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환율 안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금리 격차가 가장 큰데도 환율이 안정이 제일 최저로 지금 돼버렸죠. 자, 한국은행에서 이게 다 만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루에 200개의 지금 건설사 부도나고 아직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핑계만 찾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경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질이 빨리 필요하다고 보고 자,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건설업체 줄도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까지 포함되게 되면 건설사 한 달에 200개라고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시장이라는 논리는 결국에는 네, 이런 사이클이라는 논리를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5천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네,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논리는 자체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든 금리든 정점을 찍든 언젠가는 찍게 되겠죠. 네, 언젠가는 저점을 찍고 정점과 저점은 언젠가는 이렇게 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월 기대부 인플레이션도 3%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밀고 가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됩니다. 물가 하락. 저는 이게 같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끝나게 되고 나중에 침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네, 수요가 지금 줄어들게 만드는 이러한 물가사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핑계를 대면서 금리 인하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박살이 나고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어떻게 돼? 네,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하나 요인이 된다는 그 목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이면에는 투기 수요들이 유대 자본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간 우리가 이 디플레이션을 빠지게 되면은 장기 침체가 빠지게 됩니다. 침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 자체가 일단은 버리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일단은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지금 정책에 대한 지금 플래너가 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라는 논리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서는 부산, 서울, 부산이 두 도시만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것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 축소지향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집중화시키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부동산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두 도시로 보는 것은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